5, 6월 달, 7, 8월 달,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한 130 며칠 남았죠.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렇겠지만, 이제 공부가 뭐 한 1월 달이나 11월 달부터 시작하신 분들부터 조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이렇게 지문을 줄여가야 돼요. 민법 같은 경우는 양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의 내용이,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의 지문이 아주 다른 많은 형태로 변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인데 이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문장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를 봤어. 오지게 틀렸어. 그래가지고 책을 찾아봤어. 못 찾아. 있는데 못 찾아요. 그러니까 나온 지문과 내용을 매치를 못 시켜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민법은. 그러니까 그런 걸 매치시키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지. 이상한 거 새로 뭐 찾아갖고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틀리는 이유는 그거 매치하는 능력이 지금 부족해서 틀린 거예요. 내용을 몰라서. 들을 때는 대부분 다 알잖아. 에? 다 이해가 되고 끄떡끄떡 돼요. 물론 이제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돼요. 받아들여지는데 그게 문제 지문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 민법은. 그러니까 똑같은 지문이라도 이 지문과 이 지문이 완전히 같은 건데 내용이나 표현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거. 이거 매치시켜요. 또 하나는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 이것도 많아요.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의 차이 때문에 다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세밀하게 구별해내는 게 되게 힘들어요, 민법은. 모의고사라든가 뭐 오늘 나온 지문들도 아까 오늘 질문이 많았었는데 여러분이 아는 거하고 다르거든, 지문이. 근데 설명 들어 그렇구나. 본인이 그걸 매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야. 매치를 못 치겠는데 뭐 어떡해. 그러니까 그거를 앞으로 8월 달까지 그 훈련을 해갖고 매치하는 거를 자꾸 이렇게 확률을 높여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때까지는 점수 안 나와요. 본인이 몰라서 안 나오는 게 아니야. 내용은 대충 아는데 매치를 못 치고 있을 뿐이에요. 그 훈련을 저와 같이 하셔야 돼요. 유치권도 마찬가지지. 최대한 이해하려고 일단 노력하고 암기하고 해야 돼요. 유치권 권리 보고 있어요? 유치권 받지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거 묶어서. 유치권자는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들 건물이 경매되더라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 없는데 경매권은 줘. 우선 변제권이 없는데 임의 경매권은 줘. 그럼 당연히 이 경매권은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 넣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권이 아니지. 그 뭐요? 팔아버리기 위한. 팔아버리기 위한. 경고의 의미. 너 돈 안 주면 이거 경매 넣을 거야. 그런 의미의 경매권. 그걸 환가를 위한 경매권. 이렇게 봐요. 환가를 위한 경매권.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경매권은 주고 있단 말이죠. 또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는 게 있다. 자, 일단 4가지 요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감정의 평가를 거쳐서 3번째가 중요하죠. 법원의 청구. 청구하기 전에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 함으로써 목적물 자체를 채권 변제 충당. 이걸 뭐라 한다? 간이 변제 충당. 자동차 수리했어. 수리비가 300만 원이 나왔어. 그런데 이 자동차 중고차 값이 30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갑은 수리비 주고 찾아갈까요? 뭐 찾아갈 수도 있죠. 안 찾아갈 수도 있고. 안 찾아가 얘가.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차값이 300만 원인데 수리비가 300만 원이야. 안 찾아가. 그러면 얘는 정당한 이유가 있죠. 갑이 돈을 안 줘. 자동차 값과 채권액이 비스무리해. 그러면 정확하게 평가를 거쳐서 법원으로 달려가고 차를 제가 소유하고요. 수리비를 퉁칠게요. 허락해 주세요. 여기 청구. 그래서 법원이 그래라.
그럼 자동차 소유권을 얘가 취득하고 수리비를 퉁치고 이게 간이변제 충당이다. 다만 그거 하기 전에 미리 채무자에게 알려라. 그래 채무자로 하여금 돈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라. 그런 걸 뭐라 한다? 간이변제 충당. 특히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감정인 평가를 거쳐서 변제 충당할 수 있다. X.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직접 충당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네 번째 거.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라. X. 지체 없이가 아니고요. 법원에 청구하고 나서 지체 없이 통지하는 게 아니라 청구하기 전에 미리 통지. 이런 걸 뭐라 한다? 간이변제 충당. 네 번째,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해서 원본과 이자의 충당 할 수 있는 변제 충당권으로서의 과실 수취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자가 이 과실을 수취해서 원본과 이자에 충당하려면 전제가 있어요. 유치권자 의무가 두 개가 있어요. 524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선량 관리자의 주임이 있고 또 하나가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하지 못해. 이게 의무예요. 그럼 뒤집어. 의리, 갑, 공사대금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대여해. 대여하면 과실이 나오죠. 뭐 차임. 이거를 의리 수취해. 그래서 뭐의 충당? 원본과 이자의 충당. 이런 의미의 과실일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자가 과실을 수취하려면 반드시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과실, 차임 같은 걸 수취해서 원본 및 이자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요 유치권자의 의무 중에 승낙 없이는 사용되어 담보 제공 못한다 그랬죠? 예외가 있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어. 승낙이 없어도. 그럼 이게 권리가 되는 거예요. 의무의 단서를 규정하는데 이걸 권리로 뽑아.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도 뭐도 할 수 있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이게 권리가 되는 거예요. 의무에서 승낙 없이는 사용 못한다 그랬어. 단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으니까 아하, 유치권자는 목적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구나, 권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뭐가 있을까? 대법원 판례 두 개. 하나는 저 주택을 건축한 건축업자가 공사대금 채권에 기초해서 주택을 유치하면서 플러스 지가 거기서 살아. 아예. 이게 보존에 필요한 사용. 원래는 유치만 해야 되죠. 거기서 살고 있어. 이게 보존에 필요한 사용. 임차인이 비용 상환 채권에 기초해서 임대인이 비용을 안 돌려줘. 그래서 그 임대차 목적물을 유치를 해. 하면서 기존대로 사용을 해. 이것도 보존에 필요한 사용. 두 개. 유치권자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 얘 두 개. 기억하시면 되죠? 두 번째. 이거 승낙 없이 사용했죠? 예? 승낙 없이 사용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용이익. 이 과실이죠? 수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반환해란 말이죠. 승낙 없이 했으니까. 그래서 묶어가지고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수 있고 그 과실을 수취하여 원본 및 이자 충당할 수 있다. 그런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어도 할 수 있다. 그 예 두 개와 승낙 없이 사용했으니 그 이익은 수취할 수가 없고 채무자에게 관할하라.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거 기억하시면. 여섯 번째.
아까 농작물을 훼손시킨 말을 유치하고 있는 을 굶기면 안 되잖아. 추가적으로 비용이 지출이 돼. 유치 목적물에 이런 거 관리비 같은 것들은 추가적으로 비용이 지출이 돼. 당연히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도 또다시 뭐가 인정된다? 유치권이 인정된다. 또 다른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 총 6개의 권리. 이 6개의 권리 외에도 파산법에 보면 별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몰라도 돼. 채무자가 몰라도 된다면서 왜 얘기하냐, 이 자식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래. 채무자가 파산을 하면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하죠. 빚잔치 대신해주는 파산관제인이 선임이 되죠. 이 파산관제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한 다음에 쫙 확보한 다음에 일반 채권자 모이세요, 담보물권자 모이세요 해서 이 담보물권자들만 따로 먼저 변제를 해줘요. 그거를 담보물권자 입장에서 별제권이라고 불러요. 유치권자도 담보물권자니까 뭐가 있다? 별제권. 그래서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는 유치권자도 별제권이라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 그 한도 내에서. 쓰지 말자. 그래, 별제권이라는 게 있어. 민법에는 이런 게 있고. 의무는 2개, 이거 말씀드렸고, 또 하나가 뭐예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남의 물건이죠. 함부로 다루면 안 되지. 그게 이거예요. 네 물건은 함부로 다뤄도 돼. 그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예요. 하지만 남의 물건이잖아. 조심조심 다뤄야지. 그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예요. 자, 의무가 2개. 만약 이걸 위반해. 갑이 말이 잘 있나 가봤더니 을이 말을 때리고 있어. 막 인두로 지지고 있어 막.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 갑은 말 내놔 이 자식아.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의무 위반이 있을 때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의무 2개, 위반 시 소멸 청구. 당연히 이거 형성권이죠. 말 돌려달라 그러면 돌려줘야 돼요. 형성권이다.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방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번째로 유치권 소멸 사유가 몇 개가 쭉 나오는데요. 첫째가 물권의 공통의 소멸 사유 중에 목적물 멸실. 말이 죽거나, 관주에서 있어서 건물이 무너져 내려버리거나. 야, 그거 보니까, 블랙박스 보니까, 우와, 살벌하다. 이제 버스 타고 다니면서도 이렇게 건물로 어떻게, 철거 현장 부근에 버스 정류장에 서는지 않지, 그것까지 염려하면서 다녀야 되는 시대가 됐어. 으아, 참나. 어쨌든 그게 건물이 멸실됐어. 건물을 유치하고 있으니 건물이 멸실되거나 말을 유치하는데 말이 죽었어. 그럼 당연히 유치권 소멸에 문제가 생기죠. 보험금이나 보상금이 나왔어. 유치권자는 거기서 채권 해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상대 인정 안 된다. 목적물 멸실되면 유치권은 그냥 소멸로 끝. 이렇게 돼요. 2번째, 담보물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 채권 소멸. 근데 채권이 소멸하는 사유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아요. 가장 기본이 변제, 돈 갚는 거, 공탁, 상계, 대물변제, 포기 등등등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소멸시효가 있어. 채권자가 채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게 소멸시효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을이 지금 건물을 유치하고 있어. 즉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근데 채권을 행사 안 하고 있어.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돈 달라 소리는 안 하고 있어. 건물을 유치만 하고 있지 갑에게 공사대금 내놓으라 소리는 안 하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따로 돈 달라 소리를 안 하면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겠죠. 좀 전에 소멸시효라는 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했으니까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 따로 돈 달라 소리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겠지. 이거를
조문에서 이따구로 써놨어. 뭐라고?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죠. 그 의미를 이해하죠. 조문 암기하고 의미를 이해하셔야지. 그죠? 유치권 행사나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무슨 뜻? 지금 말씀드려. 유치권만 행사하고 있을 뿐 채권을 따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그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유치권도 소멸하게 되니까 당연히 유치권만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은 없겠죠. 그죠? 네? 유치권만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세 번째가 유치권 특유의 소멸 사유 하나 봤어요.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소멸 청구. 여기서 하나 의무 위반했어. 바로 소멸해요. 을이 의무를 위반했어. 바로 소멸해? 아니지. 소멸 청구 따로 해야지. 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유치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말 돌려달라고 소멸 청구를 따로 해야 소멸하겠죠. 그거 하나. 두 번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죠. 농작물을 훼손시킨 말을 유치하고 있는데 말 가격은 2억이고 손해배상은 1억. 그러면 1,000만 원 때문에 2억짜리 말이 막간에서 썩고 있지. 그러니까 갑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말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 거야. 그게 상당한 담보 제공에 한 유치권 소멸 청구예요. 그죠? 갑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말 돌려달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기서 이 담보 상당해야 된다 그랬죠? 자, 이때 이 상당의 의미 1,000만 원짜리 2억짜리 1,000만 원짜리죠. 즉 상당한 담보에서 상당하다는 의미는 유치 목적물 가액에 상당한 게 아니라 채권액에 상당한 이렇게 되죠. 따라서 갑은 1,000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담보를 갖다 주면 되지. 그런데 얼마짜리 가져온다고? 3,000원짜리 닭을 가져온다 그래. 닭. 그럼 을은 뭐 할 수 있다고? 닥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상당하지 않은 담보를 가져왔을 때는 을은 뭐 할 수 있다? 거절. 그래서 이 담보에 대해서만큼은 을에 뭐가 필요하다? 승낙. 따라서 이건 일방적인 거다 아니다?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유치권 소멸 청구는 형성권이지만 담보 제공의 유치권 소멸 청구는 유치권자에 뭐가 필요하다? 승낙이 필요하니까 형성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두 번째, 이 담보 사람도 된다 그랬죠. 네? 사람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보증계약, 보증계약. 갑이 친구를 질질 끌고 와서 을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야 얘를 유치해 그게 아니고 사람을 어떻게 유치해. 그러니까 친구를 질질 끌고 와가지고 얘하고 보증계약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인적 담보를 포함한다. 그 인적 담보는 보증인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하고 똑같이 담보가 제공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치권 소멸하지 않죠. 담보를 제공하고 엔드 말 돌려달라 소리 따로 해야죠. 이게 상당한 담보 제공에 유치권 소멸 청구가 됩니다. 세 번째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을 소멸해요. 간밤에 말이 도망갔어. 유치권 소멸하죠. 쫓아가지 못하지. 물권적 조건 안 된다 그랬지. 그런데 단 침탈당한 경우는 다르죠. 말이 스스로 도망간 게 아니라 갑이 몰래 와서 말을 가져갔어. 그럼 침탈당한 거죠. 이때는 204조에 의하여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유침을 반환 청구할 수 없지. 유치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그랬어. 유침을 반환 청구가 아니라 점유물 반환 청구. 유침을 반환 청구 없습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점유를 회복하면 돌려받으면 유치권은 부활한다.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이게 다예요. 유치권은. 통일성은 됐고요. 112페이지에 보면
유치권의 의미 기억하시고요. 동시 이행의 한별권은 나중에 구별하시면 되는데 하나만 기억합니다. 그 표를 쭉 보다 보면 맨 밑에 공통점의 상환급부 판결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갑이 을에게 건물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을이 법원에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법원이 을의 유치권을 인정하면 원고 갑을 패소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판결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상환하여 건물을 반환하라. 이렇게 판결해 준다 그랬어요. 이걸 상환급부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이렇게 부릅니다. 동시한변권도 똑같이 그렇게 상환급부 판결해 주고 있습니다. 3번의 유치권의 특징 쫙 확인하셔야 되고요. 오른쪽 4번의 유치권의 성립 중에 목적물 있고요. 꼭 관련 판례 기억하시고요. 양가름은 결련관계가 필요하고요. 표에 부정되는 거 있죠. 그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부정의 마지막에 보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채권 있죠. 그 예외가 관련 판례 1번이죠. 거기 관련 판례 밑에 1번 보면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은 원채권 채무 연장이죠. 따라서 물건, 건물과 원채권, 공사대금 채권에 결련성이 있다면 그 손해배상도 결련성이 있다. 이권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3번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점유.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점유. 그럼 유치권 성립하지. 근데 경락인에게는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유치권 성립한다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몇 년 전에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고 틀린 지문이 나온 적 있어요. 유치권은 성립해. 하지만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 다음 페이지 3번 있고 4번 점유와 관련해서 4번 기억하시고 반가로 1, 반가로 2 기억하시고 반가로 3은 불가분성이죠. 다세대 주택 창호공사 비용을 받기 위해서 한 세대만을 점유했다 하더라도 전체 창호공사 비용을 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이 성립한다. 배제 특약 없을 것 말씀드렸고 아까 효력 있습니다. 양가로 1에 유치권 중에서 3번, 4번, 5번 목적물의 유치와 해서 3, 4, 5번 기억하시고 오른쪽 경매권 1번과 2번 간이변제 충당권 확인하시고 세 번째 과실수집권 그 밑에 유치물 사용권 1번 의무죠. 3번 보존에 필요한 사용 따로 확인하시고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 정도 넘기세요. 의무 2개가 있고 위반하면 소멸 청구 유치권 소멸 사유가 나왔어요. 물권의 공통적인 거 반가로 1번 양가로 1번 담보물권의 공통사유 그 중에서 326조 특이의 소멸사유 중에서 반가로 2번 다른 담보 제공 조문과 밑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오른쪽 동그라미 3 마지막으로 점유 상실에 한 유치권 소멸까지 양이 지상권보다 한 반도 안 돼요. 양이. 그런데 2문제 이상 나오니까 열심히 유치권은 봐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저당권 보통 2문제죠. 기본이 2문제고요. 한 3문제도 나오죠. 또 미친놈 들어가면 4문제를 내고요. 또 미친놈이 들어가면 이상한 거 내죠. 저당권은 저당권 말고 특수저당권이라고 공동저당이 있고 근저당이 있어요. 그죠? 이 공동저당이나 근저당만 나와도 어려운데 작년에는 공동근저당을 냈죠. 공동근저당은 우리 민법에 없어요. 없는데 공동근저당을 냈어. 이 미친놈들이. 하여튼 개또라이들. 이 저당권도 어려워 뒤지겠는데. 이게 더 어렵지. 더 어려운 거 2개 합쳤어. 공동근저당. 내용은 그렇게 안 어려운데 수험생들이 이렇게 무지하게 어렵죠. 일단 이것만이라도요. 기본. 저당권만이라도. 오늘 일단 요것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것만이라도 정확하게. 뭔지 주택담보대출을 생각하자. 갑이 100유로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그리고 은행이 여기다가 저당권. 보통은 근저당권 설정하죠. 저당권이 원칙이에요. 저당권을 설정했어. 자, 이때 이 저당권. 잘 보세요. 을은 101호를 점유하지 않아. 즉 유치하지 않아. 대신 이 101호를 관념적으로 지배해.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야.
관념적으로 머리로만 지배해. 무슨 뜻이죠 이거? 101호를 경매로서 채권을 회수해야지. 그게 관념적 지배라고 그랬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을이. 그러다가 갑이 돈 안 갚으면 이걸 경매 넣어서 그 경매 대가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그랬죠. 요거를 처당권이라 하자. 이렇게. 이게 처당권의 뜻이에요. 특징이 뭐예요? 점유하지 않는 거. 가장 기본이죠. 유치권자는 목적으로 저당권자는 목적으로 점유하지 않는다. 유치적 효력 없다. 그래서 반드시 등기나 등록을 통해서 공시하라. 육안으로는 저당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등기 등록을 통해서 공시하라. 이게 저당권의 공시의 원칙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 등록이 가능한 것만 객체가 되겠죠. 토지 건물 같은 거 이런 것들, 특별법상 임목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네 번째, 저당권은 등기 등록하라 그랬죠. 예외가 있더라. 649조 법정 저당권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듣고 넘어가세요.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거의 없어. 토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2년 이상을 받지 못해서 차임을 요거를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 차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을이 차임을 안 주고 합치고 쌓여서 몇 년분 됐다. 2년분 됐다 이런 뜻이에요. 얘 받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를 해. 그러면 이 임차인 소유 건물 등기부에 압류권자 갑 이렇게 등기가 돼요. 이거를 저당권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규정해놨어요. 이게 법정 저당권이에요. 그럼 이 법정 저당권은 저 건물 등기부에 저당권자로 등기돼 있어요? 압류권자로 등기돼 있어요? 압류권자로 등기돼 있다 그랬죠. 그런데 저당권으로 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저당권으로 등기가 안 돼 있는데 저당권으로 보니까 저당권은 반드시 공시하라 라는 원칙의 예외 이렇게 돼요. 거기에서 설명드린 거예요. 649조라는 게 하나 있다. 저당권의 특징. 자, 세 번째, 저당권은 어떻게 취득하는가? 어떻게 취득할까요? 에? 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의 취득. 뭘 어떻게 취득해? 법률 행위로 취득하거나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자, 법률 규정한 취득 중에 저기 법정 저당권 하나 봤고요. 99% 법률 행위로 취득합니다. 약정 저당권. 자, 여기서 약정이 두 개. 처음에 뭐부터 한다 그랬죠? 돈부터 빌리지.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러 가죠. 주된 목적이 뭐예요? 돈 빌리는 거. 그죠? 그리고 가서 돈 빌리고 뭐도 해?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 이게 저당권 성립.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계약을 통한 성립이 기본이고 이때 계약이 두 개. 돈 빌리는 계약과 설정계약. 어떤 게 주? 돈 빌리는 거. 아, 은행에 담보권 설정해 주러 가는 게 목적이야? 아니, 돈을 빌리고 이게 종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계약이 두 개. 이때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채무자와 채권자 이렇게 되겠죠. 차주와 대주 이렇게도 부르죠. 반면에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설정자와 저당권자 이렇게 불러요.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 채무자, 채권자. 설정계약의 당사자, 설정자, 저당권자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채권자가 을이라면 저당권자로 등기되는 자도 누구? 을이어야 되죠. 부종성 때문에. 만약에 채권자는 을인데 저당권자는 병으로 등기돼 있더라. 이 등기는 원칙 무효 등기죠.
그죠? 병은 채권자가 아니야. 아닌데 저당권으로 등기돼 있어. 아까 부종성에서 뭐 했어요?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도 없다 그랬죠. 무효지. 그런데 예외. 유효한 경우가 있더라. 요건 2개. 당사자 사이의 합의 플러스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 채무자, 채권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판례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이 된다. 무슨 뜻이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얘가 채권자로 보여. 얘가. 사람들이 봤을 때. 대표적인 게 뭐냐? 돈은 법인이 빌려줘. 법인. 저당권자는 대표 개인의 이름으로 돼 있어. 법인과 개인은 전혀 별개인격체잖아요. 법인이 돈을 빌려줬는데 저당권자는 그 법인의 대표 개인의 이름으로 돼 있어. 이때 돈 받으러 누가 다녀? 법인이 다녀? 얘가 다녀? 얘가 돈 받으러 다니겠지. 그러니까 얘가 채권자로 보여. 그거를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이 돼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식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와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이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 이렇게 되죠. 2번째, 채무자가 갑이야. 그럼 당연히 채무자도 누구로 등기가 돼야 돼? 갑으로. 근데 채무자가 정으로 등기돼 있어. 그럼 이것도 무효예요. 원칙이 채무자 갑, 등기도 갑, 채권자 을, 저당권 등기도 을 이렇게 돼야 돼. 문제가 요놈, 설정자. 설정자는 누구냐? 요 목적물 소유자, 담보물 소유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1호가 갑소유라면 설정자도 갑 이렇게 돼요. 101호가 갑소유라면. 그런데 돈은 갑이 빌려. 근데 101호는 부인 정소유로 돼 있어. 그럼 설정자는 누구? 정. 저당권 설정자란 담보물 소유자 생각해. 소유자. 그래서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 이때 제3자를 뭐라고 부르죠? 물상보증인 이렇게 부르죠. 자, 이때 이 물상보증인 채무 변제 의무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래서 갑이 설령 돈을 갚지 않는다 해서 은행이 물상보증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게 물상보증인. 그러니까 담보물만 제공하는 자, 채무는 부담하지 않는 자. 이게 저당권 설정자가 됩니다. 그래서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 이렇게 됩니다. 법률행 성립과 관련해서 저당권 성립과 관련해서 요 요건 기억하시면 돼요. 2번째, 객체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이제 당사자의 문제고요. 객체는 민법상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이게 객체죠.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특별법에서도 있죠. 보존 등기된 수목일단인 임목,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공장재산 이런 것들. 등기, 등록이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도 특별법에 의해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자, 민법상 객체,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4개. 3번째, 채권.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는 채권. 주로 금전채권. 주로 빌려준 거. 주로 오로지가 아니고. 따라서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도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다. 여러분은 이정환이에게 민법을 강의하라는 채권을 갖고 있다. 이건 금전채권이 아니다. 그런데 이정환이가 강의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또는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여러분에게 손해가 생겼다. 그러면 강의하라는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뀔 수 있지. 손해배상은 돈이죠. 아, 지금은 금전채권이 아니지만 금전채권으로 바뀔 수 있는 거라면 미리 뭐 할 수 있다?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다.
꼭 금전 채권만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없고 장래 발생한 채권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특히 나중에 이제 근저당권이라는 것까지 있다 그랬어요. 채권 일부를 하나의 저당권으로 할 수 있냐? 그렇다. 1억을 빌려주면서 7천만 원만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는가? 있다. 채권 여러 개 묶을 수 있는가? 그렇다. 처음에는 그냥 신용으로 몇 번 빌려준 액수가 커졌어. 묶어가지고 하나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다. 채무자 여러 묶을 수 있냐? 그렇다. 정의 갑에게도 빌려줘, 을에게도 빌려줘, 평에게도 빌려줘. 그런데 담보는 갑이 제공. 원래는 갑에게 빌려준 것만 저당권 설정하면 되죠. 합의를 통해서 을, 병에게 빌려준 것도 요 하나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다. 채무자 여럿을 묶어서 하나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채권자 여럿 묶을 수 있냐? 그렇다. 을도 병도 정도 갑에게 돈 빌려줬다. 채권자 셋. 갑이 담보를 제공했다. 각각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근데 각각 저당권을 설정하면 순위가 다르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합의를 통해서 저당권은 하나만 그리고 을병정이 각각 채권액의 비율로 만약에 똑같이 1억씩 빌려줬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즉 하나의 저당권에 대해서 채권액의 비율로 지분을 가지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때 을병정은 하나의 저당권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소유권이 아니지. 준공유라고 부르죠. 우리 공유는 소유권 하나를 쪼개 갖고 있는 거죠. 이건 소유권은 아니지. 준자를 붙이자. 그래서 수인의 채권자가 하나의 저당권을 채권액의 비율로 뭐 할 수 있다? 준공유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어려워요? 작년에 나왔죠?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준공유 계속. 안 나오는 걸 왜 하냐고 자꾸 누가 그랬어. 꿋꿋하게 했어. 나왔어. 개념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저당권 성립이에요. 이렇게 99% 법률 행위로 성립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당권 성립한다. 이렇게도 성립시킬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이 있고요. 가장 기본이 임의경매 플러스 우선변제라 그랬죠. 그 외에 부수적인 거 첫째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먼저 나와요. 이 저당권의 효력 4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개,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목적물의 범위가 나오는데요. 이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목적물의 범위는 공통적으로 경매가 되는 걸 전제로 합니다. 이때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자가 후순위 권리자보다 무엇을 얼마까지 우선 변제받는가. 이게 피담보 채권의 범위예요. 경매 대가로부터. 360조에서 딱 5개를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죠. 원범, 빌려준 거, 이자, 약정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있죠. 원본은 빌려준 거고 이건 약정이자고 요거는 저당권자가 법원에 애납한 저당권 실행비용, 감정평가비용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가 요 두 놈이죠. 첫 번째 거 위약금. 위약금이 뭐냐?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줘. 제때 갚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연체이자 약정하죠. 그죠? 그 외에 플러스 또 약정을 해. 연체이자 외에 내가 너에게 1억을 빌려주는데 돈을 네가 안 갚으면 연체이자 외에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추가하여 배상한다. 이걸 위약금 특약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이 위약금 특약은 심각한 게 뭐예요? 장기 떼준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게 위약금 특약이에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돈으로 해라. 돈. 특약 플러스 뭐가 있으면 등기. 그럼 이것도 배당해 주겠다.
돈 못 갚으면 뭐 신체 일부를 포기하는 각서를 법으로 흡수한 게 이거예요. 대신 돈 뭐 장기 떼주고 이런 약속하지 말고. 왜? 그건 등기가 안 되니까. 등기부에 장기를 떼주고 등기할 일이 없잖아. 돈 주는 걸로 약속하고 등기해라 이런. 그럼 배당해 주겠다. 그 다음에 요게 연체이자죠. 채무불이행을 위한 손해배상, 지연배상이라고 하고요. 연체이자라고 하죠. 요거 다 안 해주죠. 1년분만 해줘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해서만 우선변제 받는다. 피담보 채권의 범위 딱 이렇게 암기만 해주시면 돼요. 문제가 목적물의 범위죠. 이 목적물의 범위도 경매가 됐을 때 경락인이 어디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경락인이 당연히 토지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에만 미치니까 토지저당권이 시행되면 경락인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거고,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 미치니까 건물이 경매되면 경락인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이게 기본. 토지와 건물 별개. 이게 첫 번째. 기본. 두 번째. 토지저당권의 효력은 토지 위의 건물, 임목, 명인방법 갖춘 수목집단 미분리과실, 농작물, 미채광물, 여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토지, 건물의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여기 이제 중요하죠.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이때 부합물, 종물,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부합물이든 종물이든 설정 이후에 부합물, 종물이든 따지지 않는다.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두 번째,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저당권 설정 계약 당시 부합물, 종물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라는 특약할 수 있다. 특약할 수 있다. 네? 특약할 수 있다. 다만 특약 같은 것들, 이건 공식이에요. 거의 공식이라고 생각해요. 특약 따위를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여러분, 등기법을 보다 보면요, 등기의 효력 중에요 가장 중요한 게 물권 변동이죠. 또 추정력 이런 거 있지. 그 외에도 대항적 효력 이런 거 있죠. 채권이라든가 특약사항들은 등기하면 대항, 등기를 못하면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정리.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저당권 설정 전후를 묻지 않는다. 다만 임의 규정에서 포기 특약할 수 있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라고 특약할 수 있다. 단 그 특약이 등기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세 번째, 이 부합물, 토지 건물의 일부죠. 예컨대 주유소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유류저장 탱크, 건물에 설치한 엘리베이터, 증축했는데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의 부합, 이런 것들이 부합물이 되죠. 즉 기존의 토지와 건물의 합체된 구성 부분, 요게 부합물 이렇게 되죠. 그 중에 요놈 판례 기억해야 되죠. 기존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이 증축됐다, 증축 부분이 부합됐다, 저당권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 따라서 이 저당권 실행 경매 당시 증축 부분을 누락했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 부합물에서 기억할게요. 그 정도. 종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죠. 종된 권리로 확정하자. 두 개.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 을이 땅의 지상권 또는 임차권, 건물의 저당권. 이 건물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따라서 경락인은, 건물 경락받은 사람은 지상권 또는 임차권도 취득한다. 아파트로 확장하자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구분 소유자가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대지 사용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전유 부분만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모두 취득한다. 대지 사용권도 취득한다. 종물은 이렇게 종된 권리로 확
확장시키면 됩니다. 네 가지 정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목적물의 과실. 저당권 혈액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이게 원칙이다. 갑이 101호를 담보로 정하고 은행이 저당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101호에 월 차임이 100만 원씩 나온다. 그게 과실이죠. 그 과실을 저당권자가 수취해? 아니야. 설정자가 받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저당권은 그 목적물 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단 이 목적물의 경매가 개시가 돼서 압류가 됐어. 101호가. 101호가 압류가 되면요. 그 압류의 효력이 여기에도 미쳐요. 과실에도. 그러니까 그때는 저당권은 과실의 효력이 미친다. 여섯 번째, 물상대위. 지금 우리 목적물에 관해서 보는 거예요. 갑소유 땅에 저당권을 갖고 있던 을,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을 실행해서 채권을 회수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땅이 수용이 됐고 갑은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을은 더 이상 땅으로부터는 1억을 회수할 수가 없고 보상금으로부터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때 가만히 있으면 얘한테 돈 주냐? 안 준다. 적극적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해라. 자, 어떻게 행사하느냐? 보상금이 갑에게 지급이 돼버리면 안 되겠지. 지급 전에 뭐 해라? 압류해라. 그리고 아까 전세권에서 봤던 거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가지고 네가 직접 가서 내놔 라고 해라. 압류. 이때 압류는 꼭 네가 안 해도 돼. 다른 사람이 압류해놨으면 너 가서 돈 받을 수 있어.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할 필요는 없다. 두 번째, 이렇게 을이 목적물의 이 보상금에 대해서 뭔가 권리를 행사하려고 액션을 취하려고 했는데 더 빠른 놈이 있었네. 을보다 더 빠른 병이라는 일반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갖고 전부명령을 받아버렸네. 그래서 이 보상금 채권이 얘한테 넘어가 버렸네. 그럼 얘는 보상금에서 회수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생기죠. 제3자가 보상금 채권을 가져가 버렸다니까. 얘가 압류 취심 명령을 받아가지고 얘가 가서 보상금 내놔 그래야 되는데 얘가 민기적거리는 사이에 다른 채권자가 잽싸게 먼저 압류 전부 명령을 받아서 얘가 지금 가서 받아낼 수 있죠. 자, 이때 을 제3자가 아직 보상금을 받기 전이라면 쫓아가서 야마 내가 우선해. 너 가만히 있어. 내가 가서 받을 거야. 라고 할 수 있다. 설령 보상금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이 됐다 하더라도 이 제3자에게 지급이 되기 전에는 빨리 쫓아가서 받아낼 수 있다. 취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지급 전에는. 세 번째, 갑이 대토를 받았네. 경매가 되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역시 빨리 법원으로 달려가. 가서 나도 배당해달라고 요구해. 배당 요구. 그죠? 배당 요구 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안 하고 민기적 거리는 사이에 다른 채권자가 홀랑 받아갔네. 그럼 끝. 더 이상 다른 채권자한테 쫓아가서 내가 우선권 있어 이 자식아 부당한 이득이야 내놔 이런 소리 할 수 없다. 그래서 보상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라. 여기 물, 상, 대, 위라는 거예요. 첫 번째 효력 아주 최근에 잘 나오고 있죠. 범위가 비담보 채권의 범위와 목적물의 범위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용익물권과의 관계라고 해서 366조 본 거 있죠.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저당권 설정, 저당권 실행.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어. 그럼 건물 소유자가 법정사건을 취득한다 그랬죠. 그런데 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려면 저당권이 설정이 될 때 건물이 존재해야 돼. 이게 대원칙이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건물 없는 나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그 후에 건물을 신축했을 때는 설령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법정사건은 인정되지 않아. 법정사건이 인정이 안 되면 건물은 어떻게 된다? 철거. 그죠? 그래서 요 경우에 건물 철거를 막아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뭐다? 일, 괄, 경, 매, 권. 토지 저당권자가 건물까지 함께 경매할 권리. 네? 원래 토지 저당권 세력은 토지만 미치고 건물 저당권 세력은 건물에만 미치니까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 넣어야 돼. 건물까지 경매 넣을 권리는 없어. 근데 특별하게 토지 저당권자가 건물까지 경매할 권리를 인정. 어떤 경우에? 법정사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그죠? 이게 토지 저당권자 일괄 경매권의 최근에 아주 잘 나와요. 자, 요건 두 개. 첫째, 건물 없는 땅에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이 축조. 이게 첫 번째 요건이죠. 건물 없는 나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성립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지어질 것. 자, 두 번째 건이 둘 중에 하나. 첫 번째가 설정자가 지어서 설정자가 소유, 갑이 지어서 갑이 소유 건물을. 두 번째, 제3자가 건물을 지었지만 갑이 소유. 제3자가 건물을 지었지만 나중에 저당권이 실행될 때 보니까 건물을 갑이 소유하고 있어. 갑이 병으로부터 샀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 지상권자야. 갑과 지상권 계약을 했어. 건물 지었어. 나중에 지상물 매수한 것에 얘가 지상권을 소유하게 돼. 지상물을 소유하게 돼.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제3자가 지었지만 설정자가 소유. 두 가지. 그러면 갑이 지어서 병한테 건물을 판 경우, 병이 지어서 병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단 일괄경매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둘 중에 하나. 갑이 지어서 갑이 소유, 병이 지었지만 갑이 소유. 효과. 저 토지저당권자 을은 건물까지 일괄경매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권리다. 권리. 그래서 을은 토지만 경매할 수 있다. 그럼 건물은 철거된다. 두 번째, 일괄경매하게 되면 을이 땅과 건물을 한꺼번에 법원에 경매를 넣으면 당연히 법원은 동일인에게 매각 허가해야 된다.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매각 허가해야 된다. 두 번째, 이 토지저당권자는 토지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물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이거 기억하자. 하죠? 예, 두 마디. 딱 요거예요. 일괄경매는 정확하게 요건과 효과를 단순하니까 기억 꼭 해주셔야 돼요. 잘 나옵니다, 요새. 최근에 또 잘 나오는 게 저당부동산 제3층자. 갑수요 101호 은행이 저당권 갖고 있고 1억 채권 갖고 있다. 이 101호가 현재 가액이 3억이다. 이거를 병이 샀다.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또는 이게 땅인데 지상권을 취득했다. 또는 땅이나 건물인데 전세권을 취득했다. 야, 이때 지상권자와 전세권자는 저당권보다 후순위죠. 따라서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으면 소멸하지. 예. 그 다음에 을 1억 채권이 있는 101호를 샀는데 이걸 인수를 안 해. 지상권자하고 전세권자는 당연히 인수할 리가 없고 후순위 권리고, 병은 이걸 샀는데
이걸 인수하지 않고 3억을 다 줘. 그럼 당연히 갑은 3억 중에서 1억 갚았어야지. 안 갚고 도망갔어. 그래서 우리 경매를 넣었어. 소유권 상실 이렇게 되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후순위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 저당권이 실행되면 소유권 상실, 지상권 상실, 전세권 상실 이렇게 되겠죠. 요 사람을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 놈이 문제죠. 첫째, 어떻게 뭐 할 것인가?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요건 이제 소유권 취득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원래 목적물이 경매될 때 소유자는 경매 참가가 제한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경락을 못 받아. 하지만 넌 받을 수 있어.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소유권 상실하게 생겼네. 큰일 났네. 안 되겠다. 대신 갚아. 을한테 변제권. 채무 인수 안 했죠? 1억 갚을 의무 있어 없어? 없어. 병은. 다시 한번. 1억 인수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얘는 갚을 의무가 없어. 갚을 권리가 있어. 왜 권리예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서 1년분만 갚으면 돼. 갑이 연체한 이자를 3년을 연체했든 5년을 연체했든 얘는 1년분만 갚을 권리. 그리고 나서 갑한테 가서 내가 대신 1억 갚았으니까 나한테 갚아라. 구상권. 이런 걸 인정해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세 번째 건 이제 다 적용돼. 다 적용될 수 있어. 얘네들이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했어. 예컨대 병이 인테리어를 새로 싹 했어. 그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받아. 가장 먼저.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요놈 을은 갑에게 1억 빌려줬어요. 네? 그 후에 전세권자가 갑에게 1억 전세금을 주고 목적물로 사용하고 있어. 근데 내가 경매를 넣었어. 그럼 순위 배당받죠? 누가 먼저 배당받아요? 얘가 배당받죠. 그 다음 누가 배당받아요? 아니 아까 전세권에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전세권이 최선순위보다 후순위일 때 저당권자가 경매를 하면 전부 소멸한다 그랬죠? 이 소멸한단 말이죠. 배당도 순위에 따라 배당받죠. 그러니까 경매대가에서 얘가 1억 받아. 남는 거에서 얘가 전세금을 얼마 받아? 1억을 받아. 그런데 얘가 전세권자가 된 후에 목적물에 5천만 원을 지출했는데 추가적으로 비용 요거는 얘보다 먼저 받아. 요 비용은 요 놈보다 먼저 받아. 그래서 제3취득자 보호. 요 세 번째 게 아주 의미가 깊죠.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이 된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 따위를 인수하지 않은 채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일단 소유권 취득한 사람은 세 개다. 반면에 지상권이나 전세권 취득한 사람은 특히 요거 세 번째 거 이런 걸 통해서 제3취득자를 보호하고 있다. 엔드 이거 나중에 담보물권을 가게 되면 담보 책임을 가게 되면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매수한 자 소유권 취득한 사람 담보 책임도 인정이 돼요. 외웠나 모르겠네. 저당 출애손이라고. 네, 그거까지 담보 책임까지 인정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매매 가서 다시 볼 거예요. 어쨌든 저당권의 세 가지 장치를 통해서 저당권을 보호하고 있더라. 제3취득자를 보호하고 있더라. 네 번째, 저당권이 침해되었을 때 저당권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먼저 저당권이 침해된다는 건요, 담보가치가 하락하는 걸 말합니다. 갑이 임목을 5그루 갖고 있더라. 한 그루당 1억짜리 총 5억 원의 값어치가 있더라. 을이 3억을 빌려주고 임목에 대해서 저당권을 갖고 있더라. 그런데 벼락을 맞아서 2개가 타버리거나 갑이 몰래 2그루를 뽑아서 팔아먹었다. 담보가치가 5억에서 3억으로 하락. 이거를 저당권 침해를 한다.
나무가 처음엔 1억짜리였었는데 나무값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5천만 원밖에 안 해. 이건 저당권 침해가 아니고 목적물의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담보가치가 하락하는 건 저당권 침해가 아니라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됨으로써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이런 걸 저당권 침해를 한다. 이때 저당권자는 당연히 물권이니까 뭐가 인정된다?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자, 물권적 청구권 기억을 더듬습니다. 물권의 침해 원인을 불문하죠. 불가항력적으로 침해가 됐든, 나무 두 개가 벼락을 맞아서 타버렸든, 침해자 갑이 몰래 고의 또는 과실로 팔아먹었든, 침해 원인을 묻지 않고 손해발생 여부를 묻지 않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총론에서 봤죠? 두 번째, 점유하지 않죠. 반환 청구권은 없다. 그래서 설령 갑이 몰래 두 그루를 뽑아가지고 반출을 했다. 반출했지만 아직 못 팔았다. 반출된 장소에 나무 두 그루가 있다. 을이 갑에게 이 나무를 나에게 반환하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돼? 원래 장소로 복구해라. 원상복구는 청구할 수 있지만 나에게 반환하라 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누군가 불가항력적 말고요, 침해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침해가 있고 저당권자가 손해가 생겼다. 그럼 저당권자는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자, 이때 저당권자의 손해라는 게 뭐냐? 남아있는 게 두 그루. 2억밖에 안 되죠. 갑은 얼마 빌려줘? 을은 얼마 빌려줬어? 남아있는 잔존 가치만으로는 채권을 전부 회수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손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손해배상은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침해자가 누군지를 따지지 않아요. 그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돼요. 근데 이제 세 번째부터는 침해자를 조심하셔야 돼. 세 번째는 침해자가 설정자. 설정자는 누구와 누가 있었죠? 채무자와 물상? 보증이 있네요. 갑소유고 채무자 갑소유고 갑이 내다 팔았어. 돈은 갑이 빌렸는데 인복은 부인 병소유야. 병이 내다 팔았어. 이렇게. 침해자가 채무자 또는 물상 보증이라면 담보물을 보충해라. 똑같은 값어치가 있는 나무를 갖다 심어라.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침해자가 채무자라면 우리민법 388조 1호에 보면 채무자가 담보물을 멸실, 감소, 손상시키면 기한에 이익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어요. 즉, 변제기가 아직 5년 남았어도 이걸 상실시켜버려요. 이익을. 변제기를 도래시켜버려요. 그럼 채권자는 뭐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갚아라. 즉시 변제 청구. 이렇게 저당권이 침해가 되면 네 가지.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권, 즉시 변제 청구권. 여기서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침해자가 설정자, 즉시 변제 청구권은 침해자가 채무자인 경우에. 네 번째 거는 기한의 이익 상실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채무자가 침해를 했고 저당권자에게 손해까지 생기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담보물 보충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변제도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왜? 채무자니까 즉시 변제, 채무자도 설정자니까 즉시 변제, 침해자가 고의과실로 손해발생시켰으니까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침해자가 채무자라면 세 가지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이 세 가지 권리의 상호관계, 일단 담보물 보충 청구권과 즉시 변제 청구는 상극이죠. 담보물을 보충해라. 5년 기다려줄게. 못 기다리겠다. 당장 갚아라. 전혀 상반되는 권리죠. 그러니까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면 즉시 변제 청구를 못하는 거고,
즉시 변제 청구하면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되죠. 담보물 보충해라 5년 기다려줄게 그래놓고 즉시 갚아라 무슨 되잖아. 즉시 갚아라 이렇고 5년 기다려줄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둘 중에 하나만. 그다음에 손해배상. 담보물 보충을 청구해서 보충이 됐어. 그럼 담보 가치가 5억으로 회복이 됐어. 손해 없죠.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단 말이죠. 반면에 즉시 변제 청구했어. 담보물은 여전히 두 그루만 남아있어. 보충 안 했으니까. 그럼 여전히 손해 남아있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당권이 침해되었을 때 저당권자가 담보물 보충을 청구한 경우에는 즉시 변제도 청구를 못해. 손해배상도 청구를 못해. 반면에 즉시 변제를 청구한 경우에는 담보물 보충은 청구를 못해. 하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권리 상호 관계까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 저당권이라고 이거 4개 아주 중요해. 아주. 4개 너무 많아요. 어쩔 수 없어. 목적물의 범위, 예? 일괄경매권, 제3취득자 요 3개만이라도 최근에 요 3개가 아주 잘 나가요. 목적물의 범위, 일괄경매권, 제3취득자 요 3개만이라도 저당권이라고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